코리텐 붐은 1892년 4월 15일 아버지 카스퍼 텐 붐과 어머니 코렐리아 류팅 사이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딸인 코리텐 붐을 가족들은 코리라고 부르며 매우 예뻐해 주었습니다. 텐 붐 일가는 할아버지 때부터 네덜란드 하를렘에서 시계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스텐 붐은 부친이 사망하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시계 가게는 베예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두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매우 독특한 구조의 건물이었습니다. 큰 건물 1층에 시계 가게와 작업실이 있었고 2, 3층에는 응접실과 5개의 작은 침실이 있었으며 뒤쪽에 있는 작은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 건물과의 높이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건물은 나선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집이라기보다는 복잡한 미로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베이에에는 텐 붐의 가족들과 코렐리아의 세 자매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카스퍼 씨는 가게에서 바쁘게 일했으며 이웃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성품 때문에 그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코리의 가족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8시 15분이 되면 코리의 아버지 카스퍼는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낡은 성경을 꺼내 한 장을 큰 소리로 가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아침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텐 붐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음식과 같이 절대적이었고 삶 속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오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따끈한 점심 식사가 차려졌고 카스퍼 텐 붐은 시계방에 찾아온 손님 1~2명씩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악기를 가져왔고 가족 모두가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었습니다. 카스퍼의 마지막 일과는 밤 9시 15분에 다시 성경책을 꺼내어 한 장을 읽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실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올라갈 때는 항상 막내딸 코리의 방에 들러 기도해주고 잘 자라고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카스퍼는 자신의 가게를 성실히 운영해온 덕에 네덜란드의 시계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계업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네덜란드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퍼졌으며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견습생이 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시계 제조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배려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답게 선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을 외모나 배경, 학벌 등으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카스퍼와 코르 부부는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코르 부인은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중에도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리가 5살 때 코리는 상상 속의 친구 집에 놀러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르 부인은 코리에게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코리야, 예수님은 코리가 언제나 초대하기만 하면 코리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단다. 코리는 엄마가 심어준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카스퍼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어뿐 아니라 독일어와 영어를 배우도록 장려했습니다. 코리와 그녀의 언니 놀리는 나이가 비슷했기 때문에 함께 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역시 함께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이웃 호그 부인의 집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며칠 전 호그 부인의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코렐리아 부인은 빨리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호그 부인의 집에 들어선 코렐리아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코리는 그날 죽은 아기를 만져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코리텐 붐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빠, 죽음이 무섭고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된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때 아버지 카스퍼는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야, 내가 너와 언제 암스테르담에 함께 갈 때 기차표를 미리 주었지?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언제 필요한지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리지 말아라. 코리야, 때가 되면 우리는 죽어야 할 테지. 하지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릴 수 없단다. 코리가 1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열이 나고 움직이기 힘들더니 결핵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결핵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기에 가족들이 날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루하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은 그녀가 결핵이 아니라 맹장염이며 수술만 하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코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과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병든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살 위인 노리 언니는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교생 실습을 하게 되었고, 베시 언니는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을 하며 장부 정리와 고객 관리를 했습니다. 빌렘 오빠는 라이덴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안나 이모를 도와 바쁜 가사 일을 도왔습니다. 코리는 언니 베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거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들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를렘 지역에는 10대의 소년들을 위한 행사나 시설이 별로 없었으므로 코리는 산책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베시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소녀들 몇 명을 모아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전에 해변을 거닐곤 했습니다. 그러자 인근의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소녀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코리의 산책클럽에는 300명에 이르는 소녀들이 참석했습니다. 소녀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주기 위해 코리는 다양한 클럽 활동들을 조직해 나갔습니다. 운동클럽, 독일어 클럽, 연극 클럽, 거의 매일 저녁마다 클럽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코리의 일과였습니다. 코리가 27살이 되던 1919년, 코리는 삼각클럽이라는 소녀의 모임을 만들어 소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클럽 회원들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공연했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 클럽은 네덜란드에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중립국으로서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불확실한 날들 속에서 공포감과 맞서 싸운 텐붐 가정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기도를 행동으로 옮겨서 위탁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럽 전역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허덕였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독일이 많은 피해를 입어 텐붐 가정의 입양 자녀들은 모두 독일에서 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직후 1921년 코리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코리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며 버팀목이었기에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코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시계 제조공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의 아버지 카스퍼는 네덜란드에서 손꼽히는 벽시계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차는 시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손목 시계를 수리할 만한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리는 스위스에 있는 공장에 가서 손목 시계를 만들고 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24년 코리는 네덜란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최초의 여성 시계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계 가게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는 일꾼부터 선박 주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카스퍼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카스퍼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손님들과 직원들 앞에서 해결을 위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일에 대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가 해내지 못하는 수선일은 많지 않았지만 때때로 문제가 생길 때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은하계의 바퀴를 돌리십니다. 당신은 위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며 당신은 이 시계가 무엇으로 되었는지도 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시계를 살펴보면 100여 개의 부속품들이 서로 맞아들어가 즐겁게 똑딱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1940년 5월 9일 매일 저녁 8시 46분이 되면 성경 한 장을 읽고 기도하고는 자기 침실로 올라가던 카스퍼가 그날만큼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30분이 되면 국무총리로부터 전 국민에게 교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나치당이 폴란드를 침략한 이후로 7개월간 주변국들이 차례로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독일군은 점차로 기세가 등등해져 덴마크와 노르웨이까지 점령했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네덜란드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중립을 지켰으며 독일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가 전쟁에 가담하여 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텐붐가의 큰아들 윌렘 목사는 독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경제난에 시달리며 그 분노와 증오를 씌울 대상을 찾는다고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1933년 히틀러는 모든 유대인들이 공무원이나 교사, 신문 기자로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몇 년 뒤 그들은 시민권조차 박탈당했으며 변호사나 의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윌렘은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여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였으나 사람들은 공상과학에 가까운 헛소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사임하고 대신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양로원에 머무는 사람들은
주로 나이든 유대인들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독일을 탈출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네덜란드 수상은 절대로 전쟁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윌렘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들은 코린의 가족들은 도저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침략당하고 파괴되며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침략했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아버지와 윌렘 오빠 가족, 노리 언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1940년 5월 14일 독일군은 네덜란드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만일 24시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로테르담을 폭파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자 독일 공군은 로테르담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수천 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죽고 7만 8천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 수상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길거리에는 독일 군인들이 점령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아무도 외출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식량 배급표가 지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신분증을 착용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코린의 시계방은 전보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선호하는 선물이 시계였기에 어느 때보다도 시계가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네덜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몇 주 후 모든 국민들은 집 안에 있는 라디오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코린의 집에는 라디오가 2대 있었습니다. 그때 노리의 큰아들 피터가 큰 라디오 한 대를 나선 계단에 숨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코린은 그의 말대로 텐붐가에는 한 대의 라디오만 있다고 신고하고 작은 라디오 한 대를 제출하였습니다. 코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밀 계단에 라디오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다니 이 모든 것이 코리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암흑 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시는 이런 코리의 괴로움을 읽고 동생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란다, 코리. 주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그날부터 배의 텐붐 식구들은 매일 저녁 라디오가 숨겨진 계단으로 가서 판자를 열고 런던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의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족 중 한 명이 빠른 곡조에 피아노를 쳤고 방송이 끝나면 모두가 응접실에 모여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점점 더 어두움은 짙어졌습니다. 이제는 저녁 시간에는 외출이 거의 불가능해졌으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식량 공급도 줄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커피와 차도 찾기 힘든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영국 폭격기가 폭격 지점을 찾지 못하도록 밤이 되면 창문마다 두꺼운 커튼을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점마다 유대인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고 공공도서관이나 음식점에도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관공서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모두 해고당했고 8,000명에 이르는 유대인 남자들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독일 군들은 길거리에서 유대인들이 눈에 띄면 짓궂은 농담과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나치군들은 네덜란드에 국가사회주의 연맹, 일명 NSB라는 기관을 세웠습니다. 이 연맹에 가입하면
유대인을 감시하는 대가로 좋은 집을 주고 배급표도 많이 주었으며 새로운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연맹에 가입하는 네덜란드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독일군들은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별 문양에다 유대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노란색의 천 조각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문에서 읽은 카스퍼는 조용히 외출하더니 2시간 후 돌아와 베시에게 유대인 표시의 천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을 자신의 외투에 꿰매달라고 코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코리는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히 그러나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나 또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두 딸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간 카스퍼는 노란 별 모양의 천조각을 자신의 성경책에 끼웠습니다. 유대인을 돕는 일이라면 고난뿐 아니라 죽음도 불사할 카스퍼의 진심에 모두들 감동하였습니다. 텐붐가의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리의 아들 피터는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오르간 연주를 하던 피터는 네덜란드의 국가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국가를 합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일 뒤 피터는 독일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피터는 감옥에 갔고 텐붐 가족들은 독일군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르 마케르 부인이 시계방에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녀의 남편은 몇 주 전에 독일군에 잡혀갔고 아들은 네덜란드의 해방과 유대인을 돕기 위해 지하운동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 군인들이 서성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와 텐붐 가족에게 혹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냐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카스퍼는 유대인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었으므로 부인에게 상황이 안전해질 때까지 머물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베이에 있는 코린의 집은 도망다니는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안식처를 찾아 이 집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코린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코린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유대인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식량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마을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야채를 키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린은 자신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한 여성도의 남편이 식량 관할소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코린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만약 위험한 일이라면 그를 찾아가기 전 멈출 만한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코린은 쿤스트라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듣더니 자신과 한 명의 직원이 식량 관할소 사무실에 있는 동안 잘 아는 친구를 시켜 마치 강도처럼 위장하여 식량 배급표를 훔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린은 쿤스트라 씨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식량 관할소에서 배급표 100장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쿤스트라는 눈이 퉁퉁 붓고 이마에 상처가 난 얼굴로 웃으며 배급표를 내밀고 손님들과 나눠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빌렘 오빠와 오빠 친구들의 도움으로 코린은 베예에서 지하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텐붐 가족은 하를렘에 지인들이 많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식량 배급 카드를 확보해 주었고, 전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베이의 전화를 다시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자 경고 시스템을 설치해 준 이도 있었습니다. 빌렘은 네덜란드 외곽에 사는 농장이나 농가구들로 유대인들을 연결해 주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배급표를 훔친 지 일주일 후 코리의 집 앞에는 유대인 여인 1명과 3명의 어린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코리는 그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베시가 스프를 요리하여 한 그릇씩 나눠주고 아이들을 안치는 동안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윌렘의 장남 키크였습니다. 키크는 코리를 데리고 자전거로 1시간을 달리더니 커다란 저택에 갔습니다. 방 안에 가니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키크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과 안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코리에게는 사람들의 이름을 스미트 씨 또는 스미트 부인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정확한 신상을 모르는 것이 나중에 잡혔을 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코리에게 자신이 도울 방도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커다란 수염 인상적인 한 남자는 독일군들의 불시 단속에 걸렸을 때 유대인 손님들을 숨길 만한 비밀 장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코리는 사실상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숨을 만한 장소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밀실을 잘 만드는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하룻밤만 머물다가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머물렀으며 메이어 모셀이라는 유대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베이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독창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외모였기에 베이에 말고는 어느 곳에도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매일 코리의 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난 모임에서 보내주겠다고 했던 밀실 건축가 스미트 씨가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에 의하면 이 스미트 씨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미트 씨는 비밀의 방은 7 내지 8명의 어른들이 들어갈 만한 크기여야 하고 가능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은 코리의 방이었습니다. 나선 계단을 따라 올라가던 스미트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벽마다 각도가 다르고 방들도 높이가 다른 코린의 집은 비밀의 방을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미트 씨는 일주일 동안 코리의 방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자신의 방에 들어섰지만 코리는 이전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스미트 씨가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의 선반 밑에 손을 넣더니 어떤 손잡이 하나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자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 뒤에는 사람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하나 보였습니다. 구멍으로 들어가자 어른이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높고 서너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탁월한 건축가인 스미트 씨는 벽돌을 사용하여 누군가 벽을 두드리더라도 안에 공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했고 마룻바닥은 깎아서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바닥을 부순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 안에 언제나 물과 영양제를 준비해두고 침대 매트리스 1개와 충분한 양의 담요, 뚜껑이 달린 그릇을 놓아서 변기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국외로 탈출한 소수의 유대인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숨어서 지냈습니다.
독일군에게 발견되면 기차나 배의 짐짝처럼 실려서 유대인 수용소로 보내졌고 2번 다시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1943년 여름까지 베이에에는 6명의 고정적인 손님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중 4명은 유대인이었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한 네덜란드 청년들이었습니다. 한스라는 남자는 현재 국내와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참상과 어떻게 그러한 일을 막을 수 있는지를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글이나 편지를 타이프로 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의 언니 노리가 집에 유대인 소녀를 숨겨둔 죄로 잡혀갔을 때에는 너무 위험해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2시간씩 불침번을 서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독일군들이 집으로 쳐들어오면 재빨리 위험 신호를 울려서 밀실에 들어갈 시간 여유를 30초나마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비밀의 방을 천사들의 밀실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난 생활이 장기간이 되자 집안에서의 지루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옥상이 보이지 않았기에 텐붐 가족들은 옥상에 빨래를 널기도 하고 감자를 깎거나 옷을 수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손님들도 느긋한 마음으로 바깥 공기를 쐬며 햇빛을 쬐이고 자유롭게 하를렘의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밤에는 불을 켤 수가 없기에 각 가정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코린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코리의 자전거를 주방으로 가져와서 페달을 돌리며 그 힘으로 자전거에 달린 램프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덜란드 문학에 대해 강의하고 연극 대본을 돌아가며 읽게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이탈리아 여행사의 직원으로 일했던 말이라는 여성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 명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탈리어도 가르쳤습니다. 한스는 천문학에 대해 가르쳤고 마리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손님들이 바이올린이나 오보에를 들고 합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린의 집은 언제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지하 조직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위험 부담 역시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웃이 와서 베이에에 살고 있는 도피자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코린의 집에 사는 피난민들은 경고음이 들리면 이분 안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비밀의 방에 대피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나이든 여인이나 아이가 딸린 엄마들이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온기가 있는 매트리스를 뒤집고 서너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944년 1월의 어느 오후 코리와 욥이 시계방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비밀리에 지하 요원들을 돕는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는 어떤 집을 경찰이 급습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누군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줄 사람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날 안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코리가 아무래도 가기 어렵겠다고 얘기하는 찰나 17살의 욥이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욥의 부모는 그가 코린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지역에 그를 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피난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10분 후에 여자 옷으로 변장한 욥은 코리에게 인사를 하고 뒷문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리는 욥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만 다음날 아침 들려온 소식은
욥이 비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코린의 집도 위험했습니다. 17살의 소년이 신문을 받고 비밀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이의 피난처에 비밀 경찰이 들이닥치는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코린은 아버지 카스퍼와 베시 언니에게 욥이 체포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텐붐 가족은 되풀이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손님들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이대로 지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처럼 그렇다였습니다. 텐붐 가족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손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든 코린은 천사들의 밀실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밀실만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1944년 2월 28일 코린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를 멀리 보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코린은 남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코리의 몸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느꼈는데 온몸이 쑤시고 어지러운 것을 보니 심한 독감에 걸린 게 분명했습니다. 코리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베시 언니가 만들어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손님들에게 나눠줄 배급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코리가 잠이 깼을 때 들리는 소리는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벽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코리는 즉시 침대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돕고 가방과 베개들을 밀실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벽을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놓고 침대에 눕자 나치들이 코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있나? 남자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는 최대한 떨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코리의 등에 총구를 들이댄 채 시계가게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대장에게 코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대장은 코리를 주동자로 지목하며 유대인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얘기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코리가 계속해서 부인하자 그는 코리의 뺨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코리는 온몸의 근육과 뼈 마디가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코리의 뺨을 때리며 대답을 종용했습니다. 코리의 입안으로 피가 흘러들어왔고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코리의 입에서 마침내 간절한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얼굴 전체가 퉁퉁 붓기 시작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치는 베시 언니에게 폭력을 가하며 다그쳤습니다. 베시의 얼굴 또한 퉁퉁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베시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코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코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자 아버지의 푸른 눈은 침착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군인들은 비밀의 방을 찾으러 온 집안을 무너뜨릴 듯이 벽과 바닥을 내리쳤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대피를 위해 만든 경보 신호기를 발견하고 더 크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코린의 가족은 얼굴이 퉁퉁 붓고 멍들고 일그러지도록 맞았지만 천사들의 밀실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코리텐 붐과 가족들은
경찰서로 끌려 향하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천사들의 밀실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입니다.